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이혼 서류에 도장을 막 찍고 내려놓은 순간 배신감의 고통이 채가시기도 전에 전 남편은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는 스피커폰 너머로 핏대를 세우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댁에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1시간 내로 저 여자가 여기서 안 꺼지면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만 바라봤죠. 곧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저 남자와 그의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한 이 연극에 막이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5년 전 저 김서연은 박민준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인 아버지의 외동딸이었고 그는 작은 건설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집안 배경의 차이는 컸지만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수십억 원짜리 고급 빌라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자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주춧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고 그것은 우리 부부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의 제 삶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저를 끔찍이 아꼈고 늘 로맨틱한 이벤트로 저를 놀라게 했죠.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처음엔 제가 재벌가 딸이라 집안일을 못할 거라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들이 처가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것을 보시곤 저를 잘 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의 삶에 만족했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거짓된 위선을 벗겨낼 거대한 폭풍이 말이죠. 몇 달 전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아빠, 저녁 드셨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쉰 목소리,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침착해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 부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끌던 대성그룹이 어떻게 부도가 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빠, 농담이시죠?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유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다.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시작됐고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다 차압당하게 생겼어. 아빠가 미안하다. 딸아, 이제 아빠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왜 그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셔?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죠. 민준 씨가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통화는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였죠. 그가 휴대폰을 귀에 대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은 싸늘한 냉담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위로하는 대신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사랑과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과 거리감만이 가득했죠. 최 여사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일이냐? 사돈어른이 왜 그러신다니? 민준 씨는 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감정 없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가 망했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돈어른께 힘이 되어 드려야지. 저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부모님 걱정과 앞으로의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내 곁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친정의 파산 소식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이 빌라를 빼앗기 위한 잔인한 음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어떻게 180도 변하는지,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연출한 파산 연극이 어떤 통쾌한 결말을 가져올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을 때 첫 번째 잔인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변화는 기름이 번지듯 명확하게 시작되었죠. 가장 먼저 태도를 보인 사람은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상냥하고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짜증 섞인 불편한 표정만 가득했죠. 아침 식사 때 제가 슬픔에 잠겨 빵 몇 조각밖에 넘기지 못하자 그녀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대단하신 김 사장 따님은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지셨네. 이 집 밥이 이제 입에 안 맞으시나? 하긴 진수 성찬만 먹고 살았으니 친정이 망해서 기댈 곳이 없어지니 인생 살맛이 안 나시나 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상처를 찔렀습니다. 민준 씨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최 여사가 아들을 쏘아 붙였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예전에는 우리 아빠가 어쩌고 우리 아빠가 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 아빠가 알거지가 됐으니 어디 계속 잘난 척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러고는 저를 향해 입을 삐죽였습니다. 똑똑히 들어둬라. 이 집은 내가 빌부터 살 곳이 아니야. 네, 남편이 혼자 벌어서 이 집안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처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앞으로는 분수를 좀 알고 그놈의 명품 옷이니 쇼핑이니 그만 좀 해. 가난한 집 며느리 노릇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제게 옷 잘 입는다고 안목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난한 집 며느리, 짐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그는 저를 위해 단 한마디의 변호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길을 택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잔인함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의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현 씨,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가정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죠. 최 여사는 온갖 자비를 제게 시켰습니다. 야, 김서현, 바닥 좀 닦아라.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세탁기에 넣어둔 내 옷은 왜 아직도 안 널었어? 이 국은 어떻게 끓였길래 이렇게 짜? 날 일찍 죽일 셈이야. 예전에는 가사도우미가 하던 모든 일이 이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요, 지금 해야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태도, 당신도 봤잖아요. 저한테 저렇게 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나 걱정돼서 내가 힘들까봐 그러시는 거겠지. 그리고 처가에 큰일이 있었으니 어머니가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도 이해해야지. 당신이 며느리니까 조금만 참아. 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참으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으라고요? 나는 당신 아내지. 이 집 하녀가 아니에요. 아, 그만 좀 해.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서인지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나도 충분히 힘들어. 나더러 어쩌라고? 어머니랑 싸워서 집안 풍비박산이라도 만들까? 당신이 나를 생각 안 하면 이 가정이라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는 또다시 저를 혼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택한 것이죠. 저는 굴욕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시댁의 냉대는 저를 좀먹어갔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이혼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어쩌면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가면 그가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헛된 희망에 잠겨 참고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훨씬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말이죠. 친정에 일이 생긴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태도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까칠하고 냉담한 모습은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였죠.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그는 옆자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당신 마음고생 심한 거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당신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난 절대 당신과 처가 식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오랜 냉대 끝에 듣는 그의 다정한 말에 상처 입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죠. 어쩌면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잖아.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지인들이랑 사업 파트너들 만나면서 아버님 도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빚이 너무 커서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는 깊은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버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이야. 라오. 무슨 방법인데요? 저는 희망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이 빌라 말이야. 우리 두 사람 공동명의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꽤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겠더라고. 수십억 원은 될 거야. 그 돈이면 아버님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요? 이곳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자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민준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아버님께서 주신 소중한 결혼 선물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야. 아버님이 어려움에 처하셨는데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 간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이성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약한 부분, 즉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걱정 마. 그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 봤어. 딱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거야. 아버님 능력과 경험이라면 1, 2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고도 남으실 거야.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의 눈빛. 아버지 걱정에 절망하고 있던 저는 완전히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사랑했던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는 내가 다 준비했어. 민준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동 소유주라서 은행에서 부부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대. 내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서류야. 내일 잠깐 시간 내서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장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 그는 제3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기꺼이 폭풍우를 함께 짊어질 가장으로서 나서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지난 한 달간 그와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모든 서름과 굴욕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그 역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예전의 냉담함은 아마 너무 큰 충격과 걱정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왜 그래? 아직 서명 안 하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는 조금 초조해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거 있어? 날 믿어.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 안 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져 움찔했습니다. 그냥 서류가 너무 많고 제가 이런 서류 절차는 잘 몰라서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법률 용어와 빽빽한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겸 상환 계획서, 부동산 담보 설정 계약서, 위임장, 모든 것이 그가 말한 대로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행동에 대한 감동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안 읽어봐도 돼. 민준 씨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전부 은행 표준 양식이라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야. 내가 표시해둔 곳에 서명만 하면 돼. 은행 업무 시간 맞춰서 바로 제출해야 하거든. 오늘 오후에 실사팀도 나온다고 했고, 아버님 빨리 자금 마련하시려면 서둘러야지. 그는 아버지까지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이제 제 눈에는 처가를 걱하는 열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돕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에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한 제 자신이 이기적이고 속 좁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가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서명할 위치를 꼼꼼하게 표시해 두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내용을 읽지 않고 표시된 페이지만 찾아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선명하게 서명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모든 믿음과 희망을 담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서류들 사이에 제 서명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한 장의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저를 한순간에 빈털터리로 만들 그 서류에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 민준 씨는 황급히 서류 뭉치를 거두어 서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순진하게도 그 기쁨이 처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죠. 다 됐어. 그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버님, 어머님 더 이상 고생하시게 두지 않을 거야. 저도 그를 마주 앉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의 남편을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더라도 제게는 그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민준 씨의 사랑이 모든 물질적 계산을 이겨냈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온정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휩쓸어갈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어느 주말 저녁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었죠.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기쁘게 달려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보는 눈빛은 낯설고 경멸적이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저를 스쳐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민준 씨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서명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굵은 글씨 두 글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신청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우문거렸죠. 이혼, 왜 갑자기 이혼이죠? 민준 씨, 장난하는 거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당신이 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당신처럼 처가의 짐이 많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처가의 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짐을 함께 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민준 씨, 나 좀 봐요. 나 서연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서류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서명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했죠. 쯧쯧,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그녀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내 애비 애미는 파산했고 너는 더 이상 금수저 공주님이 아니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짐 덩어리를 평생 짊어지고 갈 만큼 멍청한 줄 알아. 지난 몇 년간 내 집안 배경 보고 참고 살아준 거야. 이제 내 집안이 끝났으니 너희 인연도 끝난 거지. 간단하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회장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는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사람들,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루,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지난 5년간 너 같은 걸 참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서 도장이나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혼만은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연아.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처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이미 끝났어. 도장을 찍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가. 그의 말은 마지막 희망과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속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사랑의 탈을 쓴 악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저를 이용하고 제 것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버리기 위해 한편의 연극을 꾸몄던 겁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믿은 제가 어리석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짓밟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펜을 집어들어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제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결혼 선물이에요. 이혼해도 저는 여기서 안 나가요. 여전히 제 집이니까요. 제 말을 듣자 민준 씨와 최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경멸과 동정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집이라고? 민준 씨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순진하구나. 이혼하고도 이 집에 지분이 남아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거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누구 서명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고 그 아래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서명했던 서류 뭉치의 정체,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당신, 나를 속였어. 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가볍게 저를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속였다고? 네가 멍청했다고 해야지. 그는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한테 집을 증여한다고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거야. 당신 몫은 단 1원도 없어.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믿음을 잃고 이제는 집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판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죄수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눈엣 가시였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저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골칫덩어리를 치우고 나면 집을 어떻게 새로 꾸밀 것인지, 짐덩어리를 벗어난 기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일부러 제게 들리도록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수천 개의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몇몇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 손으로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인정하자 그들은 모두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겠네요. 한 나이 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서요. 사기나 강압을 당했다는 녹취나 영상 같은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없는 한 이 판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하니까요. 증거라고요? 제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저와 민준 씨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났고 그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 연극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잘못한 것은 내 사랑과 믿음을 이용해 비열한 음모를 꾸민 그들이다. 저는 지더라도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법 앞에 서서 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재판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홀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파산 때문에 이미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어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거짓말을 했죠. 법정에 들어서자 그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번듯한 변호사가 함께였죠. 저 혼자인 것을 확인한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제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유창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성격 차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파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비장의 카드, 제 서명이 담긴 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고상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인 김서연 씨는 부부간의 정과 친정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돌봐준 시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본인 소유의 빌라 지분 전체를 남편인 박민준 씨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공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을 뻔뻔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돌봄? 그들은 저를 사기 피해자에서 분수를 아는 착한 아내로 둔갑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속았어요. 저 서류가 증여계약서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서류라고 저를 속였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우. 하지만 판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볼 뿐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원고. 서류에 있는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맞습니까? 화면에 비친 서류를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제 서명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내용을 몰랐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았단 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사기나 강압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 씨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 무력함을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증거라고요? 제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의 달콤한 말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속았어요. 억울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서류 앞에서 제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제 결혼 생활과 믿음의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서연 씨와 박민준 씨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은 서명과 공증이 완비된 합법적인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김서연 씨 측은 사기나 강압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박민준 씨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빌라는 박민준 씨의 단독 소유 재산임을 판결합니다. 저는 의자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졌습니다. 제 순진함과 맹목적인 믿음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넘어졌지만 마음속의 추락은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믿음을, 그리고 부모님이 제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던 집까지도요.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최 여사의 만족감에 찬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제 고통 위에 세워진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텅 빈 법정에 홀로 앉아 완전히 무너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분노와 오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저 집은 내 집이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저들이 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빼앗게 두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울 거야. 혼자일지라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밖은 잿빛 하늘에 차가운 비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정 같았죠. 저는 졌습니다. 정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비참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었죠. 저는 정처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제가 패배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곳으로요.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저를 본 최 여사가 입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넌 왜 또 기어들어와? 법원에서 판결 난 거 못 들었어.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귀 먹었니? 썩 꺼져.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주신 집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닐지라도 제게는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버티자 민준 씨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눌러앉아 버티시겠다? 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에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요. 나는 어디에도 안 가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이 이 집을 쉽게 차지하게 두진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누구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야. 뒤에 있던 최 여사가 달려들어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누군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저의 완강한 태도에 그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라 그런지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아,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남고 싶으면 남아봐. 하지만 편히 살 생각은 마.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방에서 버틴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민준 씨는 더 이상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서현, 당장 나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문 부수고 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그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갔어? 정말 여기서 눌러앉아 버틸 셈이야. 똑똑히 들어도 김서현. 내 그 파산한 집구석은 우리 집에 비빌 건덕지도 못 돼.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꺼져. 험한 꼴 보지 말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안 꺼지겠다. 이거지. 좋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 바로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장인어른 되시죠? 그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와 근처에 서 있던 그의 어머니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랬죠. 저 민준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되게 귀한 따님, 오늘부로 제 아내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방금 이혼했거든요. 수학인 어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파하실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소식만 전하려고 전화한 건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댁의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아직도 제 집에 눌러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답니다. 따님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뻔뻔하게 남의 집에 눌러앉는 법까지 가르치시고 말이죠.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늘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었을 겁니다. 네 이놈,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데려가시라고요. 민준 씨가 미친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 같은 부도난 늙은이의 딸이나 받아주는 자선시설이 아니라고요. 1시간 주겠습니다. 1시간 내로 저 여자가 여기서 안 꺼지면 제가 사람 시켜서 길바닥에 끌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줄 뿐이었습니다. 대개 그 골칫덩어리나 당장 데려가시죠. 민준 씨의 말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헤집으며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는 저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것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힘까지도요.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숨막히는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빌미만 더 줄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평생의 사업을 잃고 이제는 전 사위에게 이보다 더 끔찍할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불효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를